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재산세는 매년 저보다도 더 많이 냈어요. 저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래서 무슨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선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숨겨있는 재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최후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다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서 신고한 것이지 뭐 아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등록된 데는 재산은 그 사모님의 재산이 자동차 오래된 거 하나밖에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냅니까? 재산이 없으면은 제가 그 세무사 알아봤는데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있을 수가 없죠.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파가셨겠죠. 그리고 또 지금 저번에도 제가 질문 한번 드렸으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빚이 아주 많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 그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냥 빚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 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담보 없이 1억 9,500을 또 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빚이 없이 그 담보가 없이 이렇게 빚을 계속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7억 이상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것도 또 시금고에서 가능한지 그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아니 시장이 시금고 은행을 놔두고 다른 은행에 융자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만 네. 그것의 조건이라든지 대출 조건이라든지 네. 뭐 대출의 절차가 아무런 특혜나 문제가 없다면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빚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다 그러는데 뭘 믿고 그렇게 담보를 없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냐. 이게 뭐 황제대출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그게 무슨 뭐 의혹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건 특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명색이 대한민국의 검사도 지내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민운동 하면서 집도 팔고 사실 이 수입도 모든 시민단체에 나눠줬습니다. 여기 안철수 후보도 계시지만 제가 포스코 사위이사 할 때 급여와 퇴직금 모두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부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리고 스톡옵션도 저는 사실은 거부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청백리로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명색이 서울시장을 6년을 하고 변호사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빚밖에 없다면 정말 그것은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이런 청백리가 세상에 다시 있습니까? 네, 6분의 발언 시간 종량 중 박원순 후보는 4분 41초가 남았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2분간 1대1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시죠. 박 후보께서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중랑구 그 장미축제에서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가보신 모양입니다. 사실 사직 제2구역입니다. 여기가 시청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폭탄 맞고 전쟁 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아주 강하게 원했습니다만 박 후보께서 유네스코에 성곽을 등재한다는 욕심 때문에 이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저기 하소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행정심판에서 서울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했고 행정소송에도 지금 1심에서 서울시가 졌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또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강제로 구역이 그냥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재개발 해제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기 갈 때 어떤 주인의 안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주무시는데 천정이 거의 허물어질 정도여서 쇠 파이프로 거의 이렇게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 인명사고가 날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지역은 사실 이렇게 구릉 지역이고 또 굉장히 역사적인 또 뭐 이렇게 여러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익이 뭔가 정말 서울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 주민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과거에 사실 재개발을 보면 이렇게 능선 위에 아파트를 뭐 대규모로 짓고 그러면서 사실 도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풍경을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분쟁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 행정심판에서 나온 그 결정문을 보면 한양 도성 복원이 이 구역 재개발과 연관이 적다 그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편익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혹시 또 당장 내일이라도 여기 그 주무시던 주인 네. 그 방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네. 근데 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한양 도성이 단순히 도성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범퍼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원순 후보 더 추가 답변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후보 시간은 3분 46초 남았고요.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 2분간 1대1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시죠. 네. 지금 이제 최저임금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박 후보님 잠깐 요거 봐주시면 환노위 그 역할을 했던 환노회의 때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말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22만 원 오르는데 이번에 산입범위 이렇게 확대하면 20만 원을 깎인다 이렇게 의원님 한 말입니다. 최저임금 깎이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런 일을 민주당이 계속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론회 때 여쭤봤을 때 노동자들과 대화 안 한 것은 좀 안타깝다 수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박 후보님께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예, 곤란한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정부로서도 뭐 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아까도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실 사회적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 좀 이걸 저는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많은 경우에 좀 얼마든지 합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서울시에도 지금 굉장히 그런 이 갈등들이 많았죠. 저는 서울시 시장 산하에 갈등 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그동안에 많은 이슈들을 거의 최종적인 어떤 이 분쟁 이전에 그런 갈등을 해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뭐 최저임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생활임금까지 서울시는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제 답변이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지금 벌린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근래 이제 민주당 야전사랑으로 나서 선거를 거의 뭐 총지휘하다시피 하시는데 너무 민주당 눈치 보시는 게 아닌가 좀 강한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박 시장 시절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활임금 관련해서도 그러면 서울시는 그러면 이런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산입해서 생활임금 책정할 건지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생 문제는 정의당이 책임진다. 최저임금 정의당이 책임진다.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지 정의당이 책임질 것인지 좀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입니다. 아시기도 하실 텐데 숙명여대 학생들이 성평등 페미니즘 광고를 지하철 광고판에다 게시하려고 하다가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성평등 의식을 담는 페미니즘 광고는 왜 안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제가 감히 페미니스트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시가 했던 성평등 정책 중 홍보 잘하고 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위한 대개혁을 네. 하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종민 말씀 후보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박원순 후보 2분 21초 남았는데 예. 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사실 그동안 이제 아까 뭐 이 모두 발언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은 뭐 입만 여시니까 제 얘기를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주셔서. 그런데 사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년 실업 꼴찌라고 말씀하셨죠? 일부 분기의 수치만 떼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시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청년들이 서울에 오고 있고 또 동시에 결혼을 하면 대체로 아무래도 주거 문제 때문에 또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게 큰 또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발제한 것처럼 지금 서울은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R&D 또는 혁신성장의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곡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19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의 경우에도 지난번 제가 취임할 때 900만에서 재작년 물론 사드 때문에 조금 어려졌습니다마는 1350만까지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약 35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가 도시재생에서도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고용 창출 효과가 8만 3,051명이라고 그 김갑성 교수님 연구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서울을 배워야 되는 이유. 저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청년 실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은 이렇게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저는 많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부패 지수를 다 질문하셨죠. 청렴 지수 16이 한 거 맞고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2013년에 1위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청렴하던 도시가 갑자기 부패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조사라는 것은 인식조사입니다. 한두 해 사이에 갑자기 부패했다가 청렴하고 청렴했다가 부패하지는 않죠. 네. 네, 이것은 뭐 그다음 이런 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보면 네, 시간 다 다른 쓰셨습니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정책검증 토론에 나설 두 번째 후보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3분간의 정책 발표 시작해 주시죠. 박원순 시장의 7년은 적폐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용산역 앞에 4층 건물의 붕괴 사진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벌써 52년이 되는 노후 건물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곳곳에 축대가 무너질까 싶어 받쳐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지역이 서울에 약 400개도 넘고 많은 곳에 있는데 제가 취임하면은 바로 이런 노후된 데를 신속하게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제 여기를 가보고 리아리 텍사스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여러 곳에 많이 가보았지만은 이런 곳이 있다. 아무리 집창촌이고 성매매를 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느냐. 쓰레기 덤이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바로 나서서 이 당장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집장촌에 대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시위라고 해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정말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지금 현재 교통 속도가 이 차량의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지만은 계속 떨어지는 이 교통 속도 이거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은 안 합니다. 이 뭐 토목은 안 된다. 또
도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 대로 강변, 북로 이런 부분에 지하도로를 뚫어서 교통을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GTX를 A, B, C 노선 다 조기 착공하고 지하철 3, 4호선 급행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30% 저감해서 시민들을 이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시민 코높이 1.5m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겠습니다. 환경예산 2배 늘려서 정말 미세먼지 걱정 하나는 확실히 그만두시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또 3년째 동성애자들의 그 퀴어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을 끊고 그 음란 문화가 서울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마음을 제가 시원하게 한번 뚫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발표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3명의 후보와 1대1 정책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방식은 조금 전과 같습니다. 정책 발표해 주신 김문수 후보 6분의 시간 배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럼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1대1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용산에 그 무너진 건물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 제가 갔던 사직 제2구역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 문제 이전의 안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은 것 자체가 시민들의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3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투기는 근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자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강북에도 그 삼성동 그 한전부지에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강북에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또 강남에서도 합리적인 그 개발에 대해서는 그 막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많은 이슈들 중에서 제가 특히 살펴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25만 호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발표하는데 발표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전임 시장의 실적을 이렇게 합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도장만 찍은 인허가 정도 수준에서 그 실적을 잡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서울시의회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다 지금 동영상에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25만 호가 사실 그 공약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그 지금 완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허가 기준입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제 완공 기준이 되려면은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 제가 시작해서 제가 다 끝내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4년 만에 25만 호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박원순 시장이 시작해놨는데 끝나는 거는 제 임기 중에 많이 끝났다. 그럼 그거는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딱 제 임기에 시작해서 제 임기에 끝난 것만 넣으라 그러면은 사실 25만 호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건설에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돼 있겠습니다. 저는 10만 호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값으로 10만 호는 저는 임기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네, 김문수 후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4년 만에 처음 안철수 후보님이 시장이 돼 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를 10만 호 한다는 거는 그렇게 계산하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박원순 전임 시장이 해놨는 거를 내 임기에 끝난 거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작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지 시작해서 끝난 걸 4년 내에 다 마치는 것은 건설 공기상으로 10만 호 채우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6분의 발언 시간 총량 중
4분 49초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 2분간 1대1 정책검증 토론 시작하시죠. 네, 지난 토론에서 서계동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서계동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서계동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역하고 바로 가깝게 길 하나 건너는데 뭐 50m도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은 역세권으로 상업지역으로 아주 용적률도 800% 이상을 들여서 그 지역은 앞에 힐튼 호텔이나 대우 빌딩, 연세, 세브란스 빌딩 이런 거 이상으로 아주 록봉기 이런 일본의 도쿄 록봉기 이상으로 아주 고층 고밀 개발을 하되 그 안에 이익을 보는 주민들의 부분은 상당 부분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 서계동 일대 재개발 지역 안에 기부 체납을 받는 부분은 미술관 또 도서관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부터 각종 공공의 임대나 또 연구소 같은 것도 다 넣어서 그야말로 복합적인 개발을 해서 주민도 덕을 보고 또 우리 일자리도 만들고 시 자체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복합 개발을 하는데 역세권에 아주 초고층 고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그거 또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야말로 진짜 투기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계동 말씀 하도 하셔서 제가 주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네. 서계동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도장 안 찍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개발 저 개발 한다고 해놓고 지분 쪼개기 다 해놨죠.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누가 이 개발 이익이 난다고 개발회사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투기꾼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습니다. 투기꾼들만 배불려요. 이런 개발을 왜 대체 계속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 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자살하고 쫓겨난 뉴타운 강북 이런 비극을 또 왜 반복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 후보님 그 세입자 정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제시하는 안은 세입자에 대해서도 이익이 있을 때는 세입자 보상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공공임대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일정하게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합개발은 거기에 일단 주거지도 일정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은 다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도시를 고층 고밀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이익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서울 같은 데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이익을 세입자에게도 그 땅 주인, 집주인에게도 또 그 지역 전반적인 주민이나 모두 우리 시 당국이나 구청에 용산구청까지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의 고밀 개발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제2롯데월드 그런 거 수백 개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계속 그런 지점에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요즘에 이제 워낙 망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 준비 좀 했습니다. 보시면 스케치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한 발언입니다. 시장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역사의식 부재 발언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마찬가지 발언입니다. 이 성차별 발언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김 후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아침 식사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김종민 저는 후보. 이 망언 시민들께서 후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다 쓰셨고요. 어떻게 여기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김종민 후보가 암만 찾아도 제가 뭐 비리가 있다 이런 건 없고 말한 거 가지고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박원순 시장이 허용해 주시는 퀴어 축제는 냉정하게만 저도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쭉 보니까요. 그게 음란 축제지 그게 무슨
동성애 축제가 과연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장님 예산까지 지원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꼭 불허하고 예산 지원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저만큼 세월호에 대해서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바로 경기지사를 할 때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세월호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도 다 그러고 우리가 그 자문단을 구해서 국가적으로 다 자문 구했는데 너무 그거를 계속 저렇게 광화문에 저렇게 계시면은 우선에 유족들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다 세월호를 위해서는 이미 안산에도 추모공원도 만들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대한민국 상징거리인 광화문 광장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김문수 후보 6분 발언 시간 총량 중에 1분 15초 남았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2분간 1대1 정책검증 토론 시작하시죠. 예, 아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실 동영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라고 할까요? 희망을 요구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임대료가 높다고요? 네, 아까 시민이 이렇게 그걸 낮춰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한 집 많습니다. 요즘에는 상가에 상가가 빈 상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세운상가 가보셨겠지만 세운상가나 동대문이나 빈 집이 계속 빈 상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그 인상률이 제한도 돼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일정한 정도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임대료 안정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또 노인 일자리를 늘려달라 이런 시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늘리죠? 무슨 일자리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역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형의 공익형 공공근로와 비슷한 성격이 많겠죠. 그런 거라든지 자신들의 재능을 펼 수 있는 재능 기부형 일자리, 학교 어린이 돌봄이든지 또 아기들에 대한 한자 교육, 예절 교육, 또 각종 여러 가지 노인 그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 충분하진 않지만 좀 전에 우리 김종민 후보가 다 쓰셨고요. 질문한 여러 가지 시간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듣지 않으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저는 그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이 당선되면 무조건 이거 다 허가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그동안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1000여 곳이 넘는 곳이 지정이 되고 그게 정말 난장판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건설회사들이 한몫 보기 위해서 이른바 SI 요원까지 여기다 배치해서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갔고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 또 집 한 채 간신히 이 사서 월세 받아먹고 사시는 분들도 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용산 참사가 왜 났습니까? 정말로 많은 도시 시민들이 이런 토건적 개발 방식에 의해서 삶터를 잃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살아왔던 많은 흔적들이 다 사라졌죠. 저는 이렇게 한번 진짜 묻고 싶어요. 도대체 도시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장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투기와 또는 건설회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뭐 지금 질문 이미 그 뭐 말할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만은 저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박원순 후보도 시간 다 쓰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세 번째 후보자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3분간의 정책 발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 경부선 기찻길 옆에서 자랐습니다. 가까운 곳이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그 철길로 가로막혀서 저희 동네는 항상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서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도
철도가 이렇게 주택가를 가로질러야 하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림처럼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철도들을 지하로 넣고 총 57km에 해당하는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일명 서울개벽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그 땅이 약 2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의도 공원의 8배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부지들을 개발하면 얼마 전 그 서울시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경부선만으로도 일자리가 30만 개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또 부가가치가 40조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숲들이 많이 생기면 보통 숲 1헥타르가 미세먼지를 168kg을 연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30%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공약이 바로 그 서울형 헬스 체인입니다. 그리고 5만 원씩 기초 건강 급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건강 정보 그리고 진료 정보 그리고 약에 대한 정보, 의료 보험 또한 그 복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갈 때마다 그 병원 카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처방전 내에서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처방전에 있는 약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힘든데 이걸 통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그 시민들 중에서 7대 만성 질환자가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 불행하게도 재직 시절입니다만 거의 30%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서울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온종일 초등학교, 즉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으면서 돌봄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코딩 교육까지도 받으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경력 단절료도 없앨 수 있는 그런 공약도 제가 내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책 발표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3명의 후보와 1대1 정책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방식은 조금 전과 같습니다. 그럼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대1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토론회 때 또랑 얘기하면서 단일화 하시라고 그랬는데 단일화 하는 겁니까? 아마 다른 여기 그 후보님 지지자들은 뭐 그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제 그 하면 안 된다. 그런 또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시는 거냐고요.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 시민 무시하는 단일화팔이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후보가 서울시장 되는 건 관심이 없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말하는 미래라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거냐. 저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결국은 동반퇴장하는 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공약이 없습니다. 자기 정당만 생각하는 그런 저질 정치가 이제 드러난 거다. 저는 새정치 안철수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게 아닌가.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사회이사 할 때 월급 평균 다 합치해서 평균 내보면 5천만 원 받았어요. 사회이사 시절에 회의하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습니다. 2,500만 연봉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최저임금 강제는 동의하면서 수백 배의 월급 받는 CEO 월급 최저임금 연동해서 제한하지 않은 최고임금제는 동의 안 하시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사회이사 다 정해진 보수를 다 받은 겁니다. 저만 특별하게 뭐 다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견해를 밝힌 적이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의견 주세요.
저도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과다하면 그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희 가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안건에 다 찬성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 혈세 축내고 자원 외교 한참 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것을 선두에서 부역한 사람이 포스코 정준영 회장이에요. 안 후보가 사회에서 할 때 얘기입니다. 240건 중에 3건 반대했습니다. 연말 불우이 돕기, 학생 기숙사 건립 이런 거는 반대하면서 다른 안건 다 찬성하셨어요. 같이 부역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사회이사는 여기 계신 박원순 후보와 많은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포스코에서는 먼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사들 의견을 다 묻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반대가 많으면 아예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미리 많이 걸러집니다.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회이사로서의 그런 걸 잘 몰랐다면 굉장히 무능하신 거고 솔직한 말하면 지금 놀면서 월급 받으신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미리 다 걸른다는 겁니다. 미리 이게 반대가 많을 것 같으면 아예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외교 그런 거 파탄 내면서 거기에 다 찬성표 잘 모르시면서 던지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분이 네, 서울시장 자질이 후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안철수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공약과 관련 없는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민에 의한 단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들,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또 뭐 야합입니까? 그건 너무나 정치공학적인 그런 공격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총 6분 중에 4분 6초 남았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2분간 1대1 정책검증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서울 개벽 프로젝트.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4년 전에 정몽준 후보가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사실 정작 서울 시민들은 이제 잠 좀 자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 제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시민들은 보육, 공원, 뭐 카페, 힐링, 도서관 이런 거를 원하고 있었죠. 저는 뭐 대규모 민자를 동원하고 또 도시의 큰 공사판을 벌이는 것이다. 민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익을 취하죠. 지난 이 지하철 9호선 시공 당시에 맥쿼리가 후순위 채권자로서 서울 시민의 혈세를 빼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구조 조정하면서 약 3조 2천억의 시민들의 혈세를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 조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셈법이 저는 완전히 틀린 게 아닌가. 철도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2013년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사업성이, 경제성이 0.01, 0.02밖에 안 됩니다. 이게 1이 돼야지 비로소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안양시가 서현기술단이라는 곳에 그 1호선, 전철 1호선을, 국철 1호선을 계산해 보니까 1km당 비용이 3,400억 드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안 후보는 1,2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업 현실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과 다 이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보고서를 봤는데 아마 엉뚱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당시도 충분히 사업성이 많다고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또 그때 보고서는 그 경부선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은 서울시 내 경부선 노선뿐만 아니라 6개 노선에 대한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어떤 전문가들이 평가한 겁니까 그게? 서울시 그 전직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런 그 건설 계통의 전문가들 다 저희들은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서울시 공식 이 평가, 그다음에 아까 제대로 된 컨설팅 회사가 평가했는데도 이런데 저는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이 네, 그 박원순 사업에 후보 관여했는지 시간 다 궁금합니다. 쓰셨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뭐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서 아마도 뭐 보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토론 끝나고 나서 거기서 과연 경제성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0.01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살펴보면 되는 것이겠죠. 네, 안철수 후보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6분 발언 시간 총량 중에 3분 8초 남았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2분간 1대1 검증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기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특히 서울시가 이 정도 되면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2050년이 되면 그것 때문에 죽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먼지와 이런 초미세먼지가 다른 것이 아예 그 숨을 쉬면 혈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에 정말 큰 위해가 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지금 52개 대학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52개 대학이 물론 교육부에 의해서 지금 자율성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52개 대학 주변이 보면 대학촌이 물론 홍대라든지 연대 뭐 신촌 이런 데는 좀 괜찮게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학촌 주변에 문화라는 것이 뭐 하숙집이나 고시방 그래서 조금 낙후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대학과 대학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소도 유치를 하고 또 대학생들의 도서관 또 공연장 창업센터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또 대학생들의 그런 1인 거주 시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대학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는 자기 전공 분야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하실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가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홍릉이라든지 신촌입니다. 홍릉 같으면 주변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그리고 그 키스트까지 수많은 연구소와 좋은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동대문에서 이번 서울 개벽 프로젝트로 넓은 그런 땅들이 생기고 개발이 되면 거기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될 겁니다. 또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등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 다시 그 심장이 뛰고 숨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그 주변 대학 주변에 일정한 특혜를 좀 줘서 인센티브나 네, 세제성 후보 시간 면세도 다 좀 해줘야 쓰셨습니다. 된다. 안철수 후보 답변 1분 47초 남으셨습니다. 예, 저도 왜 창업이 활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방안들이 서울에 40몇 군데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야말로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업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건물만 많이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리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공정하게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대기업도 이길 수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 제도나 관행들을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그 젊은이들 그리고 창업의 꿈을 꾸는 중장년층들도 열심히 창업에 뛰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그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너무나 위험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아까 박원순 후보께 가봤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도 언제 용산처럼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용산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상자가 나면 그때 가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주민들의 원망을 살 정도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이런 서울시 지금까지 역사상 없던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수고하셨고요.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마지막 후보자는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입니다. 김종민 후보 3분간의 정책 발표 시작하시죠.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라진 이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제이지만 가장 아픈 시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첫 시민은 여성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치부를 폭로한 미투운동 그리고 낙태죄 폐지운동 상의 탈의 시위 등 여성들은 더 이상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몰카 범죄나 성폭력 사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는 단순히 훔쳐보기가 아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인격살인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의 대처는 미흡해서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도시 서울을 위해 몰카 제로 서울을 시작할 겁니다. 공공기관부터 민간시설까지 몰카 촬영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원클릭 센터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그 순간부터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건 밖이 밝을 때 내 집도 창문 빛으로 함께 밝았으면 좋겠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벌레들을 조금만 덜 봤으면 좋겠고 윗집은 고사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일일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베란다 있는 8평짜리 단독 원룸이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9명은 월세를 내고 삽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저렴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1인 가구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없는 반값 임대주택 만들어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인구 한수제 폐지가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청년 임대주택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은 청소년 성소수자입니다. 저 김종민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한 여고생이 선생님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말했다가 오히려 혐오 발언을 듣고 자살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46%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 결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낭떠러지로 몰리는 청소년들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사라진 이름들, 서울에서 가장 아픈 이름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후보의 정책 발표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3명의 후보와 순차적으로 1대1 정책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 1대1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서 저와 김 후보 사이에는 뭐 한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실개천 뭐 정도 하나 흐르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히 좀 전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물결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여성 문제다. 미투나 위드유로 이렇게 표시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각종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성별 임금 격차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고 또 서울시와 그 산하 기관부터 그런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나 또는 이런 그 공시를 진행하고 또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인데요. 김종민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페이 미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래 이제 여성 운동하시거나 또는 여성 노동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미투 운동처럼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차별을 없애가자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임금의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조사 결과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평균 65% 정도이고 OECD의 최하위 국가입니다. 16년 연속 꼴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천장 같은 그런 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있겠고 경력 단절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단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점점 하는 걸 통해서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서울시 수주하는 기관까지를 민간까지를 확대하는 정책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차별적인 요소와 고민들이 많고 지금 상당히 이 사회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런 정책 공방이 별로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고 좀 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김 후보님하고 저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유사한 대표적인 정책이 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이런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노동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니언시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들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히 노동자위원회 워크라운드의 설치를 저는 공약하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커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뭐 그런 어떤 차이가 박원순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가 주요한 어떤 도시 타이틀을 노동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레이버시티 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라고 표현되는 노조 가입률을 높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10% 정도 수준인데 가능한 수준대로 빨리 올리되 최대 목표를 3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노동복지센터가 워커센터 정도 수준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각 구별로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리랜서 노동조합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 6분 시간 중에 3분 36초 남아있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2분간 정책검증 시작하시죠. 우리 김종민 후보자께서는 수도 서울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 그게 갑자기 이제 질문을 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자체를 딱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수도 서울로서의 자기 역할은 계속 분산돼야 되고 또 권력 권한 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은 계속 분산시켜 나간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습니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뭐 시민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전체도 들어가며 국가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곳으로 또 옮겨야 된다고 생각되면 또 옮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서울을 옮기는데 헌법 3조 2항 개정안을 냈어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 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네요. 3조 2항에 대해서. 뭐 충분히 뭐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은 아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저는 가장 피해가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아파트 경비원, 중소 영세 상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김용현 후보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금보다 더 좀 높여서 계속적으로 더 높이고 해나가자 이런 주장이십니까? 네,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 일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이게 되고 또 중소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게 되면 그걸 통해 고용을 창출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것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겁니다. 재벌 본사 갑질들이 문제인 것이지 도대체 대기업이 갖고 있는 880조 정도 되는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 왜 안 풉니까? 그거 풀어서 중소자영업자의 본사 갑질 없애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안 하고 카드 수수료도 인하고 말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 중소자영업자 살리면 청년 알바로 살아날 수 있고 최저임금의 저임금 노동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자영업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와의 싸움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취약한 노동자들 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오히려 정규직 또 큰 노조의 그 소위 귀족 노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왜 노동자가 힘듭니까? 임금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그 문제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산업유공을 쌓아놓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귀족노조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그 창피를 당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귀족노조 탄핵하시면 홍준표 아바타 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드보이 같은 이미 끝난 얘기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조가 야근, 특근, 철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서울에도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은 핵이 폐기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히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를 공격할 그런 남침 야욕이든지 이런 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잠시만요. 김종훈 후보 1분 17초 남은 거 감안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좀, 네.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 들어가면 협상을 합니다. 당사국들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주한미군 철수할 거냐 말 거냐 논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당연히 하게 되죠. 필요하다면 철수하는 것이죠. 그 지위와 역할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지금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군사 무기라든가 군대는 다 없애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꼭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주한미군 숭배론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북한 체제가 바뀌기 전에도 우선에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고 주한미군 지휘와 관련돼서는 평화협정 체결에서 주요한 논의 단계에 돌아갈 거고 주요한 의제입니다. 예. 그때 토론하면 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평화가 더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김문수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김종훈 절대 후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36초 남았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또 답변을 죄송합니다. 하셔야 네. 되는데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대1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해 주시죠.
김 후보께서는 그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30% 이상 되는 가구가 서울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주거 실태 조사 때마다 이제 나오는 통계라서 저 여쭤봤습니다. 4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경실련에서 지난달에 공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옆이라서 잘 읽으실 수도 없을 테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그 서민에게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분양을 해서 세대당 1억 원 이상 부담을 지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오세훈 시장도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4명 중에 누가 시장이 돼도 이 분양원가 공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건축비 그 거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 후보께서는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분양 원가 공개는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임대주택입니까? 예, 지금 전 정확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곡지구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를 다 포함해서 건설업자 포함해서 다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지금 정책이 틀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정확한 사실은 제가 몰라서요. 정확히 답변드리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고. 아니 박 시장님한테 박 후보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 신곡보 철거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그 박 시장께서 이제 그 신곡보 철거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 다 쓰셨습니다. 한강 재자연화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신곡보 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곡보 철거는 해야 한강 재자연화가 분명히 되고요. 그거는 뭐 저도 생각이 분명하게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곡수무가 철거가 돼야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에 따른 자연적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네. 훨씬 더 편하게 한강을 이용하게 될 거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60분간에 걸친 상호 정책 검증 토론 모두 끝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 3사가 공동 중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담아서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 7년 7대 적폐 만들어 놓고 다시 4년 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서울을 얼마나 더 망치려고 하십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올림픽대로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고 2층화해서 시내 교통을 뻥 뚫겠습니다. 강북, 강남에 새로운 지하 고속철도 GTX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여드리겠습니다. 환경예산 2배 늘리고 물청소 집진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30% 줄여서 마스크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점령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 6층 마피아 대청소하겠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16등 서울시 공직청렴도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임 첫날 재개발 재건축 허가도장 꾹 찍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수고하셨고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제대로 일할 시장이 누구일지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시 엉망으로 만든 분이 또 4년 더 하는 건 시민에게 불행이고 시정이 복원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겁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살림 제일 잘할 사람이 서울 살린다고 생각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보고 투표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요. 그게 바로 저들이 바라는 겁니다. 드루킹 수준의 여론조사 문제는 이번 선거 끝난 뒤에 심판하기로 하고 국민이 진짜 어느 후보에 관심을 보이는지 네이버 트렌드,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늘 앞서던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으니 그냥 안철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발 정부를 좀 견제해달라는 여러분의 뜻을 안철수가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2등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적폐 세력이 2등인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을 든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제1야당이 되는 것이 진짜 촛불의 완성입니다. 방탄국회에 협조하고 최저임금 깎는 데 열심인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1야당이 돼야 매섭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간 선명한 정책 대결을 꿈꾸고 계십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1등 몰아주기가 아니라 2등까지 고민하여 분산 투자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선택만이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전국에 서울에 우리 정의당 후보에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나요?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도 어디에서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새로운 상상의 한반도, 새로운 경험의 서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저 박원순, 민주당과 원팀, 문재인 정부와 빅팀, 시민 여러분과 드림팀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꼭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열띤 토론을 해주신 네 분의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